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책, 스토리로 배우는 경영전략 대백과의 핵심 정수입니다. 이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치 옆에 노련한 경영 컨설턴트 한 분 두고 같이 비즈니스의 다음 수를 고민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참 흥미로운 게 고대 병법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현대적인 경영 이론까지 이 시대를 넘나드는 전략들을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에 있을 법한 작은 전통 과자 가게 이걸 예시로 들면서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전략이라도 이게 실제 우리 사업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지식 중에서 정말 반짝이는 통찰들만 쏙쏙 뽑아서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거 내 상황에도 한번 써먹어 볼 만한데? 하고 바로 영감을 얻으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고요. 오늘 저희 대화가 그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데 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지혜를 탐험해 볼까요? 우선 전략이라는 말부터 잠시 짚어보죠. 요즘엔 정말 어디에나 쓰이지만 이게 원래는 고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끄는 장군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네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계책, 그런 본래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군사적인 의미의 전략 개념이 로마 시대의 스트라테게마톤 같은 문헌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전략 이론들이 때로는 그 시대 배경이나 규모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건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가게인 너무 거창해.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요. 그러니까 역사 속 전략이든 아니면 최신 이론이든 그 핵심 원리를 잘 뽑아내서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 설령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할지라도요. 어떻게 이걸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이론 소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실용적인 지혜. 좋습니다. 그럼 그 지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리더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좀 놀랍게도 답나라 태종하고 신하들 문답을 엮은 고전이죠. 정관정요를 가져와서 리더의 자세를 말하더라고요. 특히 세계의 거울, 삼경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네. 삼경. 아주 핵심적인 비유죠. 리더가 늘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찰해야 할 세 가지 거울인데요. 첫째는 구리 거울입니다. 옛날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러니까 표정이나 태도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리더 얼굴에서 좀 활력이 느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보여야 구성원들도 믿고 따를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외모 관리가 아니고요. 리더의 내면 상태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리더 표정 하나하나가 조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두 번째 거울은 역사의 거울이라고 하셨죠? 과거 성공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뜻일 텐데 이건 어떻게 좀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거든요. 역사 속 수많은 결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 또 시대가 변하면서 성공한 조직, 실패한 조직의 패턴 같은 걸 분석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례 연구집처럼 역사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 업계의 과거 성공이나 실패 사례도 좋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의 역사적 전환점에서도 의외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사례 연구집. 좋은 비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거울, 사람의 거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제일 어려운 거울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의 직원, 때로는 좀 귀에 거스릴 수 있는 비판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자료는 그런 쓴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조직 문화, 또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리더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정말 어렵죠. 네, 비판을 그냥 참는 걸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조직에서는 정말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좀 자연스럽게 오고 가나요?
아니면 혹시 뭐 좋은 얘기만 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리더십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잠시 뒤로 하고요. 이제는 비즈니스의 얼굴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브랜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름 하나 잘 짚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브랜드 네임 전략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좋은 브랜드 네임의 5가지 요건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걸 넘어서 제품의 핵심적인 편익이나 가치를 담아내야 하고요. 예를 들면 햇반하면 딱 갓 지은 밥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제품 특성, 뭐 기능이나 색상 같은 걸 암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발음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건 뭐 기본일 테고요. 당연히 독창성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다른 문화권에서의 부정적 의미 부재 이 요건이에요. 글로벌 시대에는 진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좋은 뜻인데 해외에선 완전 다른, 심지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를 3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해요. 첫째는 눈에 안 보이는 핵심이죠. 브랜드의 철학이나 가치를 담은 브랜드 정체성 이게 있고요. 둘째는 이 정체성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추상적 브랜드 미디어인데요. 뭐 로고, 심볼, 캐치프레이즈 아니면 그 브랜드 특유의 색깔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 자체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가시적 브랜드 미디어는 그 추상적인 요소들이 이제 구체적인 매체에 실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TV 광고나 제품 포장, 매장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웹사이트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추상적 미디어는 브랜드의 상징 체계라고 한다면요. 가시적 미디어는 그 상징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3가지 요소가 아주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한 브랜드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이밍 전략 자체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뭐 모든 제품에 같은 이름 쓰는 패밀리 브랜드. 예를 들면 오뚜기 같은 경우요. 아니면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는 활용하면서 개별 제품 특성 살리는 혼합 브랜드. 또 등급을 나누는 방식도 있고 아예 별개로 가는 개별 브랜드, P&G의 그 다양한 세제 브랜드들처럼요. 선택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고민할 지점도 많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또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체가 직접 만드는 내셔널 브랜드, NB, 유통업소가 만드는 프라이빗 브랜드, PB, 요즘 많죠? 그리고 아예 브랜드 업체 상품명만 쓰는 제네릭 브랜드 같은 분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전략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품 특성이나 타겟 고객, 또 경쟁 환경, 그리고 좀 장기적인 비전 안에서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핵심이죠.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지,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자, 리더십과 브랜딩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의 현 위치를 좀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석 도구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스워트 분석,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차 스워트 분석을 제안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냥 스워트 분석이 단순히 4가지 요인을 이렇게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좀 많다면요. 교차 스워트 분석은 이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교차시켜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뽑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첫 번째, 기회 곱하기 강점. 이건 가장 기분 좋은 조합이겠네요. 외부의 기회를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살리는 거.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위 공격적인 전략이죠. 두 번째는 위협 곱하기 강점. 이건 외부의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그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피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다각화 또는 방어 전략입니다. 우리 강점이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세 번째가 좀 흥미로운데요. 기회 곱하기 약점. 외부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분야에 약점이 있는 상황.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하거나 어쩌면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방법까지도 찾아보는 방향 전환 또는 약점 보완 전략이군요. 그렇죠. 약점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조합. 위협 곱하기 약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요.
외부 위협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즉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에요. 이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철수 또는 축소 전략, 아니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죠. 듣고 보니 교차 스워트 분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자료에 나온 말 중에 오히려 약점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되거든.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강점만 막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약점과 잠재적 위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통찰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약점과 외부 위협 요인을 얼마나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요? 자, 이제 시선을 혁신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걸 성공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접근법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죠. 그 핵심 철학은 철저한 사용자 중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겪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통 5단계 프로세스로 설명하잖아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내기, 시제품 만들기, 그리고 테스트. 근데 중요한 건 이 단계들이 결코 딱딱한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끝나고 2단계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막 단계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시제품 테스트하다가 우리가 사용자 공감이 부족했네 깨달으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 사용자와 교감하면서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반복적이고 유연한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고 또 실패 가능성이 낮은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혁신 접근법은 이름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초시행착오형 경영입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언급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핵심은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예요. 어차피 모든 시도가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해서 빨리 배우고 방향을 틀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는 대신에 1년 안에 데이터를 딱 보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접고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요. 웹사이트 A/B 테스트 같은 거랑 비슷해요. 일단 작게 실행해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식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디자인 싱킹이 사용자 공감이랑 점진적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초시행착오형 경영은 속도랑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이네요. 둘 다 매력적인데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이 더 어울릴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문제의 성격이나 조직 문화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사용자의 경험이나 감성이 중요한 문제에는 디자인 싱킹이 좀 더 맞을 수 있고요. 시장 반응을 빨리 확인하고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초시행착오형 경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배우고 개선한다는 이 근본적인 혁신 정신을 우리 조직 안에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수많은 성공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책이죠.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먼의 역작, 초오량 기업의 조건에서 제시된 초오량 기업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8가지 특징이 발표된 지는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간략히 한번 짚어보면요. 1. 분석보다는 행동을 중시하고 2. 고객에게 아주 밀착하고 3. 조직 내의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막 북돋우고요. 4. 직원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사람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5. 명확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6.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요. 7. 의사결정이 빠르도록 단순한 조직 구조와 작은 본사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8. 핵심 가치에는 엄격하지만 사람과 아이디어에는 유연한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이 특징들을 보면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조직 구조와 작은 본사,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빨리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인 거죠. 또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관된 원칙하고 창의성 존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는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8가지 특징이 맥킨지의 7S 모델과도 연결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7S 모델이 전략 스트래티지, 구조 스트럭처, 시스템 같은 좀 딱딱한 하드웨어적 요소하고 공유 가치 쉐어드 밸류, 구성원 스태프, 기술 역량 스킬, 조직 문화 스타일 같은 좀 부드러운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조직 성과를 결정한다는 모델이죠. 맞습니다. 7S 모델의 핵심은 이 7가지 요소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건데요. 초우량 기업의 8가지 특징은 바로 이 7S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서 시너지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한 생산성 향상 8가지 특징은 7S의 스태프, 스킬, 스타일 이 요소들하고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 뛰어난 기업은 어느 한두 가지 요소만 특출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를 잘 지지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이 7S 관점에서 혹은 8가지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좀 강화하고 싶은 부분 혹은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는 스토리로 배우는 경영전략 대백과를 통해서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탐험했습니다. 전략의 실용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 리더의 자기 성찰 거울, 강력한 브랜드 구축법, 상황 분석을 위한 교차 SWOT, 또 혁신을 위한 디자인 싱킹과 빠른 실패론, 그리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까지. 와, 정말 정신없이 달렸지만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필립 코틀러 말을 인용했지만 그가 마케팅은 하루면 배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오늘 나눈 전략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직접 한번 부딪혀보고 수정하고 또 시도해보는 그런 꾸준한 적용 과정이야말로 이 지식들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수많은 성공 사례와 검증된 전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통념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역발상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과 돌파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 강력한 전략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오히려 이 정석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을 한번 깨본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새롭고 차별화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찾으려 하시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를 한번 품고 깊이 사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